네, 2부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우리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우리 조금 전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혼동케하였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 이거죠. 어쨌든 낙찰자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낙찰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말이죠. 경매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치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마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건 막 보면 무슨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이다, 취소 신청이다, 매매 계약이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외우시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이 법원 경매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와 이거 복잡한데 간단해요 봐가지고 저랑 친해지시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매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경험은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좀 난관에 빠졌다, 이게 함정에 뽕당 빠졌어 이랬을 적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정현이가 옛날에 이야기하더라.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난 머리가 좋아간다, 다 외울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다 외우십시오. 혼자서 독불장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됐대. 자, 이건 또 뭐냐? 매각 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인데 우리 통상적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은 보면은 그 민사집행부 121조가 나와 있어요. 매각 허가에 대한 사임 조항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불허가 신청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 사유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봐가지고 단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말이지 소시민으로서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고 좀 한마디 판사한테 인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불허하여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요가 만든다 그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옆에 보니까 제가 사건 번호를 표시 안 해놨습니까? 95마에 1197호 결정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거냐? 이렇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게 보니까 뭔가 복잡해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생략해 버렸는데, 여기 한미은행, 이렇게 한미은행 없어졌죠, 지금 이제. 근데 이 93년 2월 23일자 저당권 설정했고, 보다 앞서 일자인 91년이니까, 이분이 대항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때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 내용은 뭐냐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법원이 작성한 문건에다가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 수등에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표시를 안 했냐 이거지. 표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낙찰 경매인 내 입장에서 봐가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판단이 허해졌다 이거지. 웃기는 소리 안 됐네. 지가 권리분석 못해서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표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봐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세대 열람을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소외 1, 2분이 대항력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소외. 소외는 뭐냐? 원고, 피고, 외.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움하자. 근데 소외니까, 그러니까, 임대차에 관해서는 전입신고 여부가 미상이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미상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한대. 뭐가 확인한대? 이게 집행관 이거 완전 직무유기지. 확, 그냥, 그죠? 동사무소 가가지고 보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게 확인 안 된다고? 확인 안 되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달 간의 현황 조사 보고서가 임대차 관계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관은 이제 옛날엔 집달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지금 집행관이잖아요. 그죠? 현황 조사 보고서이고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에도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대요. 대법원의 판사님들 말씀이.
이와 같이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의 하자, 이것도 하자 모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뭐냐면 이 검색어를 모르게 매각 프로가 해가지고 그 관련된 거 대법원 결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양반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죄 없는 저 경미회장한테 가가지고 말이지 바지가랑이 보여잡고 살려줘, 경미회장이 의사입니까? 살려달라길래? 그러지 말고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빠져나갈 꼬투리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관련된 그 매각 프로가 사유가 대법원 들어가시게 되면 매각 프로가 신청이 결정된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서 보면요, 이건 지금 제가 쓴 그 ABC 부동산 경매 책에 아주 옛날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지금 절판돼서 없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이 지목이 농지입니다. 전답.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가 매각기일 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요, 일주일 있다가 법원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취증이죠.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농취증을 제출을 못하면요, 내 입찰 보증금 10%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봐가지고 농지인데 그 땅이 소재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 농지이다 이랬을 때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앞에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대법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매각 프로가 관련된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나름대로 나만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누구한테 의존하실랍니까? 지금 현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2022년, 2023년까지 이제 봐드릴게요. 그 이유는 저는 앞으로 라이브 방송 계속 할 건데, 그 이유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배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시는 게 목적이지,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낙찰자 이분은요, 본인이, 분명히 앞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센터죠. 그러면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설사 법원에서 그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또 현황조사 보고서상에 표시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있구나 하면 오히려 어떻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봐가지고 자기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기 전세금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낙찰 받고 나면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아니면 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 보증금 다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게 보면 속된 표현은 꼴통이냐, 나중에 명도할 적에 말이지 애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전에 가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시를 해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뜩이나 경매하니까 경쟁률 치열한데 지금 일부 채널에서 말이지 몰지각한 채널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완전 핑크빛으로 도배를 다 했더라고. 이 법원 경매에 건드리기 몇 몇십억 그대로 들었는데 제발 좀 그런 그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봐가지고. 네? 자기 자산 가치가 100억대 200억대 된대요. 자기 자산 가치 100억대 된다면 저는요, 그 정도 돈 안 돼요. 저는 50억대도 안 됩니다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유유자적하고 놀고 앉아 있잖아요 봐가지고. 자기 자산 가치가 100억대 된다면요, 미쳤습니까? 오프라인 강의하게, 미쳤어요 봐, 컨설팅 해주게, 미쳤어요 유튜브 방송하게,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몰지각한 그런 이야기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조금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이거 어쨌든 낙찰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꼬투리 트집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좀 이런 뭐냐면 선순위에 전세권이 있는데, 예? 선순위에 전세권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A가 전세권인데 A가 편입신고했어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A 이 사람 전세 보증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낙찰자는 자녀 전세금 낙찰자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내가 이 사람의 전세 금액을 인수하게 되면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이거죠. 요건 지금 제가 칠판으로 옮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칠판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옮겼습니다. 가지고요. 이게 실제 제가 그 전에 전세권 파트에서 강의할 적에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서초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최선순위에, 이분이 아마 A가 전세권 설정하고 A가 편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버렸어요. 예? 근데 전세금 8천만 원 했습니다. 8,800원 1억 6천이 아니고 그냥 8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 누가 경매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경매 결과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땅들 한 푼도 배당 못 받았어.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근로복지공단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채권이 한 2억 원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낙찰 금액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억 원인데 1억 원 가지고도 이게 충족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죠? 못 받는데 봐가지고, 낙찰자 입장에 봐가 1억인데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1억인데 1차 감정 가격 1억인데요. 1억보다 좀 높은 거 있었어요. 100 한 5%인가. 예를 들어 1억 한 500 정도 썼다 치자 이게죠. 그죠? 가뜩이나 말이지 법원에서 평가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격 제시했는데 이게 또 8천만 원까지 끌어안다.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만약에 편의점 B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치면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 고심했냐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A 전세권 있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어쨌든 봐가지고 소멸한 데가 인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인수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왜 표시 안 했냐고. 그걸 가지고 양반이 시비를 건 거예요. 당신들은 말이지 8천만 원 전세권이 있는데 이거 인수된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하지 않았던 것은 엄청나게 정말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중대한 하자다 이거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들 전세금을 이분 또 인수를 했어요. B라는 사람이 8천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게 인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이분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은, 굳이 8천만 원도 끌어안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8천만 원 인수했기 때문에, 국가기관 당신들 잘못이다. 따라서 8천만 원 내놔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아마 방송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그래, 알았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있잖아. 20%만 인정해. 80%에 대해서는, 당신도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야 된다. 그거 안 하는 그게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에 20% 같은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그죠? 1,600만 원만 손해를 배상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안정현 경매 TV 채널의 열성 구독자분들은 이런 꼬라지를 안 당하신다고. 그런데 만약에 경매 여러분들 하시니까 그 주변에 또 경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낭패가 일어났다 이랬을 적에는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돈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그놈의 돈이 뭔지 돈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근데 제가 남의 일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단지 두 번째는 말이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입니다. 이것도 보면요, 이게 조금 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잖아요. 그죠? 매각 불허가 신청은 언제 하느냐니까. 잠깐만 색깔을 좀 바꿀게요. 매각 불허가 신청은요. 해가지고 이 날짜에 매각 기일날 A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주일 있다가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조금 전에 그 사안처럼 말이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 뭡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 보고수상에 표시가 안 돼 있다. 따라서 이것은 문건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매각 허가를 하지 말아라. 그 타이밍은 언제다? 매각 낙찰 받은 때로부터 허부 기일이죠. 이때 요 사이에 해야 됩니다. 이때 매각 불허가, 그죠? 근데 이 날짜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 나버렸어. 매각 허가 결정 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번 타자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네. 언제는 이미 매각 자, 매각에 대한 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 근데 있잖아.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어떻게 없었던 걸 해줘봐봐. 그죠? 이거 보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좋지 않은 사안이 틀리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미 허가 결정 났는데 이 허가 결정을 취소를 해달라. 이 사건 보니까 사건 개요입니다. 이것도요, 보면요. 참, 이게 안타까워. 이것도 보면. 375만원에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선순위에 설정 금액이 뭐 소액이다 그러면요. 또 이제 두 번째 이 어린이라는 번 봐가지고 보증금 5천만원이다. 그죠? 5천만원이거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분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전입신고와 엔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먼저 갑 저당권이 375만원인데, 갑 저당권이 말소돼 버렸어요. 말소됐다는 것이지요. 요때. 그러니까, 말소되었다더라, 그러면, 이게 말소 사유가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돈을 갚았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갚든지, 뭐, 임차인이 갚든지, 어쨌든, 돈을 갚고 저당권 말소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소위 이제, 뭐, 대위 변제라고 치입시다. 대위 변제. 그러면 과연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위 변제 실익이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단지 금액이 375만원짜리 저당권 출생돼 있다 해가지고, 우와, 금액이 소액이니까 이건 무조건 대위 변제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봐가지고. 대위 변제 실익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자 이겠지요. 뭘 따진다. 이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입신고만 했다고 하면 이건 100% 대위 변제입니다. 자기는 뭐다, 이게. 아마 이 사건 같은 98마로 나갔으니까 상당히 오래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5천만원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되고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전세금 5천만원을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게 죽어나 사나 이걸 죽여버려야 돼. 그것도 이제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이 또 대금지구 기일이니까 98마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대금지구 기일이었습니다. 98년 3월 26일이 그 이틀, 2일 전에 3월 24일 날 해가지고 말소해버렸네. 누가 말소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봐가지고 만약 이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았다. 내가 볼 적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최적 금액이 뭐 예를 들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6천만 원 정도 되고 5천만 원 다 받아가 버리죠.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위변제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돼. 그죠? 그래서 대위변제 과연 실익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화면을 지우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니까 이제 어쨌든 37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말소돼 버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갑 저당권, 을 임차인, 병 저당권, 요 사건 개요는 98마 1031 결정료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순서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병 저당, 이 전부 다 경매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엉뚱한 사례가 아니라니까요. 법원 경매와 관련돼서 아니고, 단지 이건 뭐, 98만이니까 뭐, 1990년대 후반에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 뭐가 2022년이나 90년대나 이런 사건 스토리는 똑같아. 이런 경우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병저당권자가 후순위가 경매 딱 신청했잖아요. 이때 우리 나와있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또 나오죠. 그죠? 맨날 18번 이야기 하잖아요. 18번. 맨날 얼프잖아. 말도 제대로 나오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자. 그죠?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해서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 대의 변제 가능성 실행 여지가 있구나. 근데 뭐 보니까 앞서 설정 금액이 뭐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대의 변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도 뭐 설정 금액이 10억인데 이 저당권의 투자받은 채권액이 빵원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른다니까요. 봐가지고. 설정 최고액 10억이야. 10억짜리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액이 없어요.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요. 있어나마난 허당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또 어떻게 하느냐 봐가. 이땐 또 매각 물건 맹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이거 매각 불허가다,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꾸만 조치를 취해야 돼. 지금 제 말씀 조금 막 꼬이면서 어려우신 분들은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안종현 경매 TV 막 채널에 안종현이 맨날 어려운 거 이야기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러면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집중해서 이게 분석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이렇듯이 낙찰자인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전에 그 대처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입찰하기 전에 한 통 발급받고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한 통 발급받아서 등기부등본 상에 권리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이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경매 정보주의에서 확인하는데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하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요. 또 이제 이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또 민지법 몇 조입니까? 102조죠, 102조. 102조에서 무익녀.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꼬리를 무시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 하시면요. 저는 슬퍼요. 제가 막 강의 어렵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죠?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막, 남들이 막, 이런 유튜브 상에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막 강의하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뭐,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 저는 딱 들어가보고 한 1분도 안 했다 나와버려 봐가지고. 어떤 채널 보면 천천히 보면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니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채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왜 가가지고 선순위가 했냐 후순위가 했냐에 따라서 무익녀 익리 없는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봐가지고 대위 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무익녀나 대위 변제 같은 게 전부 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선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다면요 무익녀 대위 변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게 입력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쨌든 갑 저당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낙찰자 난자 몇 번 떨어지다가 말이죠. 낙찰 받아가 아싸 해가지고 대금 납부 해물로 인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낙찰 받아가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카페 활동하는 카페가 번개 때려가 막걸리 한 통 쌀려고 그러는데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5천만 원 이게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거야.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낙찰자 5천만 원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이랬을 적에 과연 이 물건 낙찰받은 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대금 납부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아까 뭡니까? 가등기가 본등기 해야 했을 경우인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은 그때는 뭐다 이게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건 뭐다? 아직 대금 납부하기 전이잖아요. 배당 전에 대금 납부하기 전이죠. 대금 납부하기 전이더라 이랬을 적에 뭐다?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이 났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났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을 어떻게 취소해달라. 그러면 경매회장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취소하냐? 이거 취소시켜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 당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 하면서 왜 하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 이 사람아 갑 저당권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고 표시했잖아.
당신들이. 맞잖아요. 그죠? 요게 최선순위, 통상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있지 않나? 그럼 이게 죽잖아. 근데 이거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안 죽잖아. 따라서 매각 허가일정 난 것은, 예, 취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요게 이와 관련된 그 대법원 그 결정 내용입니다. 예. 요건 지금 보니까 선순위 건전한권의 존재로 아까 375만 원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이 대항력에 소멸하는 것을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375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으니까 후순위 임차권 5천만 원 이것은 이제 소멸한다 이거죠. 근데 그 이후에 선순위 건전한권 소멸로 또 죽어버렸대. 소멸로 인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한다. 이 소멸하는 것이 다시 5천만 원이 이제 살아난다. 존속하는 것을 변경됨으로써 낙찰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됐다. 당연하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따로 낙찰자는 민지법 639장 매각 허가에 대한 이건 이제 이 민사소송법인데 옛날 법이에요. 현행은 민사집행법 121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유추조경에서 낙찰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건 두 개를 좀 마저 말씀드릴게요. 마저 말씀드리고, 전상 우리가 6월 15일 날 수요일 날에는 말이죠. 제가 또 이제 가등기구의 보증금 정액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가등기가 본등기였다. 이트 매매 계약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배당기일 전이다. 조금 전에는 이제 대금 납부하기 전이다. 이제는 배당기일 전이다. 이랬을 때 매매 계약 해제 및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 우리 이런 거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다 했을 경우는, 어쨌든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코너에 몰려도 빠져나갈 구멍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4번, 이게 완전 최악이야, 최악.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해가지고요. 민법이 578조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578조 1, 2,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뭉뚱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경락인, 낙찰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거든요.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게 선언적인 의미죠. 채무자가 말하지 완전히 빚잔치 해가지고 완전히 나자빠졌는데 무슨 바가 대금 감액 청구하고, 대금 감액 청구해봤자 그럼 그 채무자가 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 돈도 없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채무자가 자력이 없대요.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청구할 수 있다 나와있죠, 그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했는데 제가 안종현인데 배당 받아간 채권자입니다. 낙찰자가 내놔 해서 돈 없다 다 썼다. 그럼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때 민사 문제니까 또 뭐 채무자 뭐 재산 관계 명시 신청 이런 쪽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까? 아주 요원합니다, 요원.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이 돈 버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일정이다, 취소 신청이다, 매매 계약이 해지 및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다. 와, 또 보니까 민법 578조에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어쩌고저쩌고. 와, 제가 생각한 머리가 아파. 제발 이런 짓거리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하시는 것이 정말로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보니까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죠. 2020년 6월 15일 날에는 말이지요. 이와 관련된 그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경매 사건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